그러려고 대법관 늘리겠다는 건 아니냐라는 게 오늘 논란의 핵심입니다. 대법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 아니냐. 급기야 여당에선 대법관 증언 플러스 4심제까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나온 것도 헌재로 들고 가서 뒤집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뭐부터 볼까요? 대법관 증언부터 볼까요? 기존 14명의 대법관 쭉 이 체제를 우리가 유지해 왔는데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리겠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다 임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로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퇴임 후 본인의 이 재판을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 방탄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 퇴임하고 5개 재판이 재개될 때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22명의 대법관 임기 6년은 지속돼서 결국 본인이 임명한 22명의 이 대법관의 손에 대통령 재판의 최종 결과가 달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해 충돌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선 삼권 분립이 붕괴됐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은 사실상 붕괴합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재판소원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봐라. 우고 차베스 독재자가 이 대법관의 수를 이것처럼 대폭 늘리고 사법부를 장악한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국격이 무너졌다, 망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보통 이런 어떤 중차대한 논란의 어떤 개혁을 할 때는 본인의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 주체들이 개혁을 하거나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당의 설명대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그 임명한 22명의 대법관에 의해서 최종이 결정이 되면 이해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법개혁의 어떤 순수성도 많은 국민들에게 의심받을 텐데 왜 이렇게 본인 임기 중에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느냐라는 게 지금 논란의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법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봐요. 개혁 아니다? 그렇죠. 저는 사법개혁이 아니고 민주당의 의견이에요. 민주당의 의견. 근데 이걸 개혁으로 포장을 해서 마치 뭔가 이전과 다른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네네.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대법원에서 물론 사건이 많이 적체돼 있죠. 네. 그리고 대법관 증언을 해야 하냐,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는 되어 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70년 이상 유지해왔던 대법원 관련 대법원 판사랄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4심제, 이것은 사법체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일에는 공론화가 필요하죠. 야당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주체는 대법원 아닙니까? 예. 대법원이 정말 개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게 만들어야죠. 일단은 대통령의 어떤 재판 문제, 이해 충돌 문제가 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 그런데 지금 여당은 2달 안에 이거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공론화랄지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네. 단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졸속 입법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관을 뭐 12명 늘린다는 거죠. 예. 왜 12명이냐를 얘기 설명을 해야죠. 왜 12명이냐? 전에 14명에서 12명으로 갔거든요. 예. 뭐 30명 늘리자 얘기했었는데 왜 12명이냐가 설명이 돼야 하는 거고. 이럴 거면 그냥 한 대법관 100명으로 늘려라. 그렇죠. 만약에 적체됐다면 100명, 200명 늘려가지고 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12명이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26명 중에서 22명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법을 만드냐 이거예요. 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다음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때 대통령도 22명 임명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음 대통령은 재판받는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재판받는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음 대통령 임기 중반까지 갑니다. 임기가 6년이라 길군요. 그렇죠. 대통령이 바로 뭐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이 20몇 명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예. 한 뭐 2년 6개월, 3년 지나야지 네. 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거든요. 네네. 근데 뭐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 해장국 한 그릇 먹듯이 그냥 뭐 1, 2개월 만에 사법개혁이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뚝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중단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어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근데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대법원 갈 때 뒤집으려고 하면 대법관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 당사자다. 그렇죠. 우호적인 대법관이 사실은 포진을 많이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거고 네. 다음 재판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대법원 가서 뒤집기가 쉽게 하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원을 장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 이것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악법을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 왜 몇 명이 필요한지 적체를 막기 위해서는 대법관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알지. 그다음에 이제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체가 회의를 해서 심리를 해서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26명이에요. 그러면 전원합의체를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법에 의하면. 그러면 13명 나눈다고 봐요. 그러면 대법관 전원이 여기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전원합의체입니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반쪽 합의체죠. 절반 합의체죠. 이러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산적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마땅한 고찰도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완전 졸속 입법으로 그냥 대법원은 뭐 헌법 아래 있다. 국회도 헌법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 아래 있는 두 기관이 왜 저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 엿가락 엿장수 엿잘듯이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뭐 대법원의 재판 이 정체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 법조계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주체들이 개혁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 적나라하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서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 다음 대통령에게 이건 미뤄야 된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법원이 한 해 그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 한 4만 건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법관 실제로 재판 참여는 12명이 한 사람당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맡게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과부하가 걸렸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에서도 상고법원 추진하려고 했고 여러 뭐 대안들을 그 얘기를 했었죠. 네네. 또 하나는 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 안에 뭐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 갑자기 급조된 것들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들은 되어오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혁안을 내놓은 거긴 합니다. 다만 제가 그 생각하기에 이 사법개혁안이 속도전으로 추진해서 될 일인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법부도 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 주체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은 그 중단된 상태입니다만은 그런 1, 2심에서 만약에 향후에라도 유죄가 나는데 대법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와 불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시킬 그런 그 절차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지지하거나 또 뭐 당원들이야 뭐 충분히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오해나 또는 그러려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공론화의 과정 그리고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절차들은 충분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개혁안을 냈고 뭐 재판 소원 얘기까지도 나옵니다만은 공론화의 과정은 시간을 두고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설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의 문제, 절차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추진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절차도 절차인데 일단 대상이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남편이 법관이기 때문에 법사위 빠져라 간사 선임도 안 해주잖아요. 남의 당 반장. 부부 사이도 법사위 안 된다라는 이해 충돌에 민감한 당인데 대통령의 재판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다른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대법관에게까지 가서 자기 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하게 내가 재판관 임명해놓고 그 사람한테 내가 재판받는 이 상황은 100% 그냥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00%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에게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보복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 판을 자기가 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피해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빨리 5개 재판 받으십시오. 5개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법관 수를 증원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는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재판받을 게 명확한데 나의 재판을 할 재판관들을 내가 임명하겠다? 이거는 그냥 내놓고 진짜 확실하게 짜고 치겠다라는 거를 공언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법 보복이고 말 안 듣는 사람에는 사법 보복 그리고 자기가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보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코드 인사에 대한 사례는 문재인 정권 때도 봐왔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론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크게 인사검증에서 사실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 못 구해가지고 교육부총리, 여가부 장관 몇 번 막 낙마하고 새로운 사람 구하고 뭐 이런 일을 그 한 명을 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 인사를 무려 12명은 새롭게 추가되는 수를 하고요. 10명은 어차피 임기가 다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22명이나 모시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번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네. 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한 명 갖고도 그랬는데 지금 22명이라 우리가 최근에는 마은혁 기억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있으니까 주식과 관련돼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부부가 다 근무 시간에 이렇게 주식 거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도 다 그런 거 막사라고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분들 한 명 한 명도 문제가 있었는데 무려 22명이나 한꺼번에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제대로 된 인사를 모시고 올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보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베네수엘라가 지금처럼 또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거의 판박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요.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도 진짜 부정선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느 다른 쪽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느렸던 대법관들이 아니야라고 해서 여당 손을 드는 그런 선거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차베스가 이렇게 했냐? 바로 대법관 수 증원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